엔비디아에서 중국은 네. 매출 비중에서 한 12% 정도예요. 근데 중국은 계속 성장하니까 12%가 머무르는 게 아니고 15% 20%까지 될 수 있다 원래 생각했겠지. 근데 이게 뭐 H210T가 뭐고 해서 잘 안 되고 규제받고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H210T가 아니고 이번에 나온 블랙웰의 낮은 버전 GDDR7을 촬영한다는 우리 네. D램 같은 경우 HBM 사용하고 그거 나온 거잖아. 엔비디아가 떨어진 거 중에서 중국 이슈가 컸던 거란 말이에요. 네. 주가가 100불까지 깨어졌던 거예요. 근데 다시 올라왔죠.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하나가 지지난주 있었던 중동이죠. 향후 3년 후에 이렇게 플랜 계획한 거 중동 딜을 해보니까 한 15% 될 것 같아요. 그럼 뭐야? 중국이 지금 딱 빠져도 몇 년 내에 그거는 중동으로 메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 광고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지금 영상 저희 링크 보시면요. 그 FDA에서 다 승인받고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데이터가 있어야 이런 승인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이거 심었다고 뭐 갑자기 팔에다가 한다고 팔에서 털이 숭숭숭 나고 이런 게 과장 광고죠. 바르면 바로 머리카락이 나는 이런 게 과장 광고죠.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 자세하게 보시고 내용들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번 주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네네. 오늘 밤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하고 그렇죠. 이제 조금 쉬고서 이제 화, 수 지나면 이제 목요일 날.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가장 바쁜 날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목요일날 다들 바쁘시죠? 네. IT 관련되는 사람이나 한국 사람 다 바쁘죠. 전날부터 이제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고 있겠어요. 긴장할 예. 때 우리 본부장 이따 이거 하나 드릴게요. 아, 이거 그래요? 씹으면은 긴장 완화, 스트레스 완화가 좀 어휴, 된대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이따가 아쉽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감세안도 있고 지금 EU에다가도 50% 때린다고 하고 또 애플에다가 25%도 부과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감세안으로 인한 국가 부채에 대한 공포. 네네. 이거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만한 수준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숫자들이 많고 뭐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개념을 다 아시지만은 연결고리를 뭐 중학교 애들한테 알려드리는 식으로 네. 다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이 페이지 준비한 걸로 보시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도 원래 당초에 미국의 이슈는 부채가 많았어요. 그거 맞죠? 예,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30조 달러가 얼마고 많았잖아요. 네. GDP 대비 6%다, 10%다. 하여튼 원래 당초 부채 이슈가 컸는데 공약이 뭐죠? 세금을 더 줄이는 안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을 줄여? 부채는 많은데 어디서 뭔가 조달하겠지라는 네. 생각을 가졌던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 그래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잘 살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조업 부활이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관세 정책을 강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하면 돈도 벌고 제조업도 미국으로 들어오고 다 좋겠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엄청 관세를 때렸다가 지금 수구로 들었는데 네. 중국에 대한 관세는 단순한 관세 이슈가 아니고 얽혀있는 공급망 이슈라는 실타래처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관세 100% 올라가고 하니까 이거 뭐 인플레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금리 못 내리고 이런 거잖아요.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쪽은 조금은 그냥 단순하게 그 관세를 올리면은 돈이 조금 들어오긴 하겠지만 중국만큼 안 들어오고 한편 막 치고받고 하면은 교육량도 줄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침체되잖아요. 뭐 경기 침체되면 요거 다른 면에서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하고 제조업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관세를 들고 왔는데 이게 지금 한 2개월째 쉽지가 않은 게 더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지금 그 유럽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감세안이 통과가 어찌어찌 됐어요.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감세안이 내용을 보면은 예산을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네. 예산을 보통 많이 줄이지 않거나 어쨌든 부채가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없으니 국채 발행 한도를 엄청 높이겠다는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네. 관세 10%잖아요.
관세. 1년에 10%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더 10%를 관세를 더 때리건 안 때리건 이거에 따라서 미국의 수입이 기껏해 얼마나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폭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10% 미만이니까 별로. 아니 미국이 네. 1년에 수입하는 게 3조 달러, 3조 한 2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 관세라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물론 관세를 때리면 수입량이 줄어서 변화겠지만 심플리 들어오는 거 작년 수입하는 거하고 수입한다 가정하고 때리면 3,200억 달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200억 달러면 전체 규모의 얼마 정도?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10% 정도네요. 그러니까 10% 때리냐 20% 30% 때리냐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끼껏해야 네. 진짜 100%뭐 엄청 때리지 않는 한 이게 뭐 몇 조 달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세를 통해서 원래. 그러니까 3천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뭐냐면 결국 예산을 대폭 줄여야 되는데 네. 예산 줄이는 게 뭐냐면은 메디케이드, 의료비용 안 줄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의료나 이 메디케이드 나가는 게 한 1조 몇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부적으로 줄일 걸 줄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부적으로 줄이는 거 1조 몇천억 달러. 1년에 그 연방 예산이 한 7조 달러 좀 안 되는데 그거 20% 30% 줄이는 게 관세보다는 돈 쪽으로는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내부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조업 강화도 위해서도 관세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가 돈 목적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돈으로 따졌을 때도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 줄일 수가 없으면 관세를 쉽게 팍팍 내려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관세를 만약에 20% 내라는 거 10% 줄이면 3천억 달러를 덜 받는 거잖아요. 미국 네. 입장에서. 대신에 뭐를 해야 돼요? 예산을 더 깎든지 아니면 내가 관세 너네한테 내가 내는 거 20%안 하고 10% 할게요. 그럼 미국이 더 받으려는 금액이 좀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아까 예산을 더 줄이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죠. 메디케이드. 어떻게 하죠?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그 국채를 발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국채를 환대를 높였으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사주죠? 중국이 사줘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다 샀으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한테는 사달라고 할 수도 없죠. 네. 관계 안 되니까. 누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까 말한 예산을 더 줄이는 것도 한도가 있고 국방을 예를 메디케이드 자르는 거 그렇고 관세봤자 3천억 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관세 내고 하고 그러면 돈을 어디서 나?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국채 발행을 하면 부채가 높아지지만 부채 높아지면 그러니까 둘째치고 국채 발행을 누가 흡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채 발행을 흡수를 안 해주면은 국채 수익률이 막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국채를 사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게 누구냐? 이게 이거죠. 이게 얘기한 게 이겁니다. 베센트가 주장하는 거. 두 번째 보세요. 국채는 미국 국채는 작년 기준으로 70%는 국내에서 사줬고 미국 내에서. 예. 아니면 30%는 해외에 사줬어요. 네. 어디든 간에 누가 사줄 것 하면은 부채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누가 흡수해주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금융권이 미국 국내입니다. 금융권을 사줘야 돼요. 은행들. 네. 걔네들도 근데 문제 규제가 있죠. 국채를 사는데도 규제가 있다고. 그 수준이 있나요? 네, 얼마큼 이런 게 살수 우리가 있다? 보통은 위험 자산만 규제가 있는 걸로 알지만 위험 자산이 아니라고 국채는 위험 자산 아니잖아요. 그쵸. 그 이른바 비위험 자산이거든요. 비위험 자산이라 하더라도 일정 그 어떤 비중 이상 되면은 그걸 규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위험도 비위험 가중도 자본 규제하는 게 있거든요. 네. 위험이 낮더라도 그것도 너무 많이 들면 안 된다. 그게 SLR입니다. SLR. SLR 이거를 완화시켜서 금융권한테 국채를 더살수 살 있게. 여유를 생기면은 베센트 주장은 국채 수익 그러니까 수익률이 내려갈 것이다 이거예요. 4.8 안 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아기가 있는 거고 둘째 그거만큼도 충분치 않으니까 해외에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해외 누가 사요? 무역 흑자 많이 보는 나라 미국에 대해서. 근데 중국도 많이 보는데 중국은 적이니까 내고가 안 되니까. 근데 일본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얘네들이 흑자를 낳는 나라가 있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미국 국채를 많이 안 갖고 있네라고 생각한 나라가 있지 않겠어요? 어디예요? 그런 나라들을 누군지 모르지만 하면은 이게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흑자 보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13군데가 딱 집힌 게 있어요. 13군데. 그 평균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흑자, 무역 흑자 대비했을 때 국채가 5배 정도가 평균이래요. 한국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한국이 1년에 미국한테 우리 흑자 보고 있는 게 한 500 몇십억 달러를 우리 흑자 보고 있습니다. 네. 대미 흑자예요. 네네. 근데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1,000억 달러가 좀 넘어요. 그러면 우리 한 2배 좀 안 돼요. 2배. 근데 아까 평균이 몇 개라죠?
5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하나의 택틱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은 뭐 인도도 있고 뭐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빼고 말이에요. 네. 예. 영국은 이미 많이 샀어요. 네. 우리 아세요? 지금 2등이 그 국채 보유 2등이 누군지 아세요? 어디예요? 중국이 아니에요. 영국이. 그래요? 네. 네. 영국이 많이 샀어요. 이번에 네고시에이션 할 때 그거 이렇게 내려간 것도 내려가거나 아니면 10% 안 낸 것도 미국하고 영국이야 뭐 저기 형제지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걸 실질적인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어쨌든 해외에는 국채 매입을 강요까지는 안 해더라도 강력히 관세 협상하고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국내에는 미국 국내에는 그 규제 국채에 대한 사는 데 규제되는 SLR을 풀어줘서 하겠다는 게 베센트 그쪽에서 명시했거나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이 헤매거나 그러면은 국채 사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밀고 당기는 게 협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국채 관련한 이슈는 결국에는 관련한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 해외 국가들이 사게 하고 미국 내에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되면은 뭐 좀 이따가 국제금리는 안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거고요. 모든 사람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얼마냐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알려졌고 아까 뭐 저기 트럼프가 애플한테 뭐 25% 삼성한테 25%라는 건 사실은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기분만 그런 거지 아주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지금 현재도 미국이 중국한테 만약에 수입하려면 30% 관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삼성도 만약에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네. 베트남 현재는 46%잖아요. 낮아진다고 가정하도 어쨌든 한 20몇 프로 내게 돼 있으니까 그건 뭐 새로운 건 아닌데 기분 안 좋은 건데 중요한 건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S&P 500가 지금 약간 밀렸죠. 어저께 한 5,900인데 이 5,900이 어떤 선인가 국채 수익률 갖고 계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10년물 국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4.5% 정도 네네. 되잖아요. 이거가 지금 현재 가정이잖아요. 네. 인플레는 얼마입니까? 보통 2.5% 정도. 아직 2%안 갔어요. 이게 PC 기준으로.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4.5%고 인플레가 2.5면은 국채한테 우리가 돈을 여동훈 앵커님이 맥히면 미국 국채 사면 4.5%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인플레가 2.5%야. 움직이지 않아. 네. 그럼 얼마 돼? 국채 빼기 인플레 하면 얼마야? 2%죠. 2%? 네. 그러면 그 나라 성장률이 한 2% 이상은 돼야지 주식 사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요? 네. 아니면 국채 사가지고 인플레 빼고는 2% 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성장률이 지금 1.7%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주식시장을 어그레시브하게 살 만한 동력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실효 이익률이에요. 국채 마이너스 인플레. 근데 전망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전망 인플레 국채가 만약에 4.0, 3.만 이렇게 내려가면은 인플레는 그대로고 그러면 성장률이 낮더라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지금 1.7% 예상하니까 국채 수익률이 얼마 돼야 돼요? 4.2 정도 이하가 좀더 되고 내려와야죠. 그렇죠. 국채 내려가고 인플레는 그대로 있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성장률이 1.7%에서 균형을 잡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셨죠? 근데 거긴데 4.5%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 수익률을 할 때 국채가 만약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 어떤 그 선호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1 나누기 4.5% 하면은 그게 적정 PER로 보통 얘기하죠. 다른 요소 뺐을 때. 네네. 그러면 1 나누기 4.5면 그게 22.2배예요. 22.2배를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S&P 500에 대한 EPS가 중요한데 그게 좀 사마 다릅니다. 누구는 250 초반, 누구는 260 얘기하는데 255 정도로 해서 22.2배 하면은 그게 5,800 좀 밑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다른 게 있죠. 이게 국채 수익률이 뭐 옛날이나 10분이나 똑같다 하더라도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가장 큰 건 먼저 복잡하니까 AI는 다르죠. AI는 다르다? 그러니까 AI라는 게 새로운 게 들어온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플러스 요인을 얼마나 인위적으로 주냐에 따라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또 가정하면. 비율을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건 시간이 바뀌는데 한 5%만 부여하면은 23배. 그게 5,940 정도. 네. 10%? 이건 만만치 않죠. 예, 그러면 한 6,000 넘어갈 수도 있고, 5,900 정도가 터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야지 6,000 되는 거고, 국채가 올라간다. 컨선돼서 부채 이거 신경 써서 국채가 올라가. 국채 발행하면은 이제는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해서 4.78
그 과거에 얼마 전에 그 피크가 4.8이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다른 거 그대로 놔두면 이게 5,500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갈려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기대치가 이미 5,900 올라올 때 중국 30%, 기타 국가 25%가 더 내려간다 관세. 네. 여기까지 기대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그 유럽에도 다시 50% 한다고 나오니까 이 기준이 자꾸 흔들리면 같은 거에서 같은 4.5%에서도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5,000원 바닥을 쳤 것만 5,900 가갖고 국채신이 4.5%면은 더 올라가기 어렵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계산법이 또 있군요. 아, 이건 뭐 계산법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는 거. 이렇게 또 까먹을 수 계산하니까 되게 뭔가 네. 숫자로 딱 와닿는 지금 지수가 이렇게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 그렇죠. 이런 요소들로 그 요소 중에 정리하니까. 하나. 예. 근데 여기 중에 AI 플러스 요인은 네, 얼마일 네. 것이냐, 어느 섹터일 것이냐, 그거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플러스 요인이 더 붙을지, 아니야, AI도 좀 쉬어야 되겠네. 그렇게 붙을지에 따라서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엔비디아 분위기가 요즘에 어떨까요? 뭐 젠슨 왕이 정부나 트럼프에 대해서 정책이 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거 네네네. 보니까 영 상황이 내부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어떨까요? 그건 이걸로 표현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그 했을 때 뭐 내부적인 전기 이슈로 못한 걸 포함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전기 이슈. 네. 파워가 중요합니다. 네, 그 칸스톨레이션 맞아요. 뭐 전압기 네. 결력기 하는데 그건 좋은 것 같고 엔비디아 지난주에 중동 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중국은 네. 매출 비중에서 한 12% 정도예요. 12%. 이게 작년 기준. 네. 근데 중국은 계속 성장하니까 12%가 머무르는 게 아니고 15% 20%까지 될 수 있다 원래 생각했겠지. 네. 근데 이게 뭐 H2원틱은 뭐고 해서 잘 안 되고 규제받고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H2원틱가 아니고 이번에 나온 블랙웰의 낮은 버전 그 GDDR7을 촬영한다는 우리 네. D램 같은 경우 HBM 안 사용하고 그거 나온 거잖아요. 그 가격은요 알려져 있기는 7,000불 정도래요. 7,000불. 그러니까 이게 뭐 H2원티가 뭐 14,000불에 하면 그 반값인지 반값은 안 되게 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HBM을 안 쓰니까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아쉽지. 예, GDDR7인데 이게 삼성 건지 하이닉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HBM보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중국이 어쨌든 커진 걸 간과할 수 없고 뺏길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2%가 12% 멈춰 15% 20%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야죠. 그래서 그거 없어질까봐 걱정돼서 딥시크 나오고 뭐 규제하고 나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진 거 중에서 중국 이슈가 컸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주가가 100불까지 깨어졌던 거예요. 근데 다시 올라왔죠. 그 중에 가장 컸던 중에 하나가 지지난주 있었던 중동이죠. 중동 시장을 해보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 해보니까 이게 장당은 아닌데 향후 3년, 5년 이렇게 플랜 계획한 거 중동 딜을 해보니까 한 15% 될 것 같아. 네. 그럼 뭐야? 중국이 지금 다 빠져도 몇 년 내에 그거는 중동으로 메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몇 년 뒤인데도 네네. 올라가는 게 주가는 항상 미래 걸 땡기니까. 그러니까 올해 당장에 중국이 12% 13% 되는 게 제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제로가 된다 치더라도 중동이 바로 12% 15%를 당장 메꾸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스무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겨서 지난주에 주가가 이게 올랐던 중동 딜 얘기가 나왔을 때 올라갔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만약에 파이가 싹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네. 중동이 어쨌든 향후 2, 3년 내에 이렇게 채워질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려가 완전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부 만회할 수 있는 상쇄 정도? 그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게 100불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이게 정당화가 안 된다. 라는 컨센서스가 잡혔던 거고 그 정도는 오케이인데 문제는 전고점 140불, 올라가는. 150불 가량 것은 원래는 뭐 오겠어요. 미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도 포기 안 하고 중동은 더 붙고 그게 베스트죠. 그래야지 170불, 180불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은 이른바 한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가 160, 170 정도 되는데 그걸 뚫거나 실제 도달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걸 막아준 거는 12%, 13%, 15%를 상당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는 희망이 엊그저께 지난주에 나왔던 거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동 딜로 인해서 10에서 15% 잠재 수요가 확인이 됐고 이것이 중국을 완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의 엔비디아 주가의 회복은 지금까지가 끝인 거예요? 지금까지 오케이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이번 실적 나오는 게 중요하고 아까 그 저기 우리 박종훈 팀장님 얘기한 네. 중국의 새로 나온 칩 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한 것도 미국이 어떻게 완전히 허용해야 되잖아요. 어떤 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화웨이 칩? 나온 거. 뭐.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이요? 그 엔비디아 그 6000D라는 네, 거, 네, 네. 울트라 그 블랙웰 네. 블랙웰 버전 이렇게 한 거, 그거에 대해 이제 정부가 허용을 100% 했는지 아직 안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보실까요? 이거 미래에셋증권에서 미리 정리를 한 건데 엔비디아의 중국 문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문단속. 두 가지예요. 중국이 도망가지 않게끔 H220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 막는 게 이거예요. 이게 많은 게 이거죠. 6000D. 네. 명명 이름 됐죠. 미리 알아서 여기 미래에셋증권에 정리한 것 같은데 블랙웰의 코어에서 파생된 거다. 이런 얘기하고 이게 이미 한 달 전에 젠슨왕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주요 고객사 중국에 얘네한테 이런 칩 설계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GDDR7 아까 지금 말한 거 이런 거 한 거예요. 요게 하나 칩으로 잡으려는 게 있고 근데 얘네들이 화웨이가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910, 뭐 C910D 네. 그다음에 향후에는 920. 그러면 지금은 아직 요거 블랙웰은커녕 H100도 못 따라왔지만은 곧 따라올 것처럼 화웨이가 선전하고 중국이 하는 건데 그거 못 가게. 우리가 그거보다는 더 높은 거야. 우리가 블랙웰 최신 버전을 못 줘. 규제를 해서. 하지만 좀 해가지고 싼 버전을 계속 줄 테니까 화웨이 거 뭐 가지 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원래 계획은 하지만 화웨이 안 가요? 칩으로 내년에 한 5-60%는 자기네 내부 거는 그걸로 쓰겠다는 계획을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쪽 화웨이 기술력 좋고 하면은 가지마 해도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H100, H20이 아니고 네. 블랙웰 최신 버전에서 다운도 요저보다는 H100이 아니고 블랙웰도 아니고 블랙웰에서 다운된 거니까 옛날 다운보다는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쵸. 예, 요거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이걸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하다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거 블랙웰 제품을 안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웨이 제품을 쓰더라도 내 생태계에서 완전히 도망가지 않게끔 소프트웨어적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로 묶는다. 그거 하기 위해서 거기에 R&D를 더 강화하고 있어요. R&D 그 중국에 있는 샹하이 R&D가 한 2,000명 있대요. 아세요? 엔비디아 인원이 2,000명이나 샹하이 R&D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50% 인원을 향후 5년 동안 더 증강시켜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화웨이 칩하고의 어떤 호환 관계 내지는 경쟁 관계를 계속 와치하면서 서포트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게 중동이 중국을 리플레이스하는 것 정도에서는 지금 주가에서 이번 주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정고점 뚫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중국을 아까 문단속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잡아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140불, 150불 갈 수도 있겠죠. 그 분기점이 일단 좋지는 했고 미국의 정부가 허용해 주는 여부를 봐야 되고요. 실적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 내일 모레 나오니까 엔비디아 네. 갖고 계시면 보실 텐데 431억 달러가 지금 컨센서스로 찍힌 숫자입니다. 엊그저께 UBS는 440억 달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게 평균으로 한 60% 후반대 성장률입니다. QOQ로는 한 10% 성장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잘 나온 정도가 이제 베이스가 높아지니까 조금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치는 조금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2년간 매 분기마다 매출을 가이던스 주고 서프라이즈 나오는 그 비율이 얼마였냐면 약 9%였어요. 근데 아주 최근에는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아니고 실제 컨센서스는 430억 달러 정도지만은 그래도 한 4% 정도는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면은 430억 달러에 4% 서프라이즈 나온다 하면은 440억 후반 정도 요 정도 나온다면 성장률이 한 70% 정도 나올 수 있으면 요 정도 되면 주가는 나쁘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네. 거꾸로 그냥 요 숫자 정도로 나오면 약간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만약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요거 한번 보시고 이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옵션 시장에서는 이게 하루에 실적 발표될 때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사람들이 베팅하는 게 있거든요. 하루 변동폭이 한 7% 될 수 있으니까 네.
트레이딩을 잘 하실 필요는 있다. 어쨌든 140불 이상 가는 건 중국에 대한 그 문단속이 잘 될 거다라는 컨빅션이 돼야지 아마 정고점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넘버적으로는 약 YOY 70%의 매출 성장을 보여줘야지 지금 최근에 반등한 거에 대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날 또 실적 발표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볼 텐데 엔비디아가 요새 내외부적으로 굉장히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만에서의 컴퓨텍스도 끝났고 구글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었고 하면서 다양한 AI도 양자 그렇죠. 컴퓨팅 얘기들을 했는데 어떤 얘기에 가장 좀 귀가 열리시던가요? 뭐 컴퓨텍스는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 나온 것 중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엔비디아가 그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누가 있죠? AMD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엔비디아의 GPU 싫어. 나는 고객 중심으로 제품 만들래. 브로드컴. 그런 커스텀 에이지. 그렇죠. 브로드컴 똑똑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경쟁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브로드컴, 마벨 걔네들이 갖고 있는 에이직 칩이 있잖아요. 네. 그게 엔비디아의 GPU랑 비슷한 역할을 하겠다는 경쟁인데 그래 니네 거 써 에이직. 근데 우리의 CPU 쓰고 우리의 네트워크 스위치 쓰고 네. 통신 쓰고 우리 거 내에서 놀자. 그럼 니네가 그걸 가지고 AI 인프라를 만드는데 더 편하지 않겠어? 네. 그래서 얘네들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런 엮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 NV 링크라는 게 있었어요. NV 링크. 그런데 이거를 오픈한 거예요. 원래는 순정품, 엔비디아의 GPU, CPU, 뭐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그다음에 통신을 다 순정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니네 거 갖다 써. 네. 대신에 우리의 통신 규약을 그 밑에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게 우리가 IP를 제공해주고 할게라고 한 게 NV 링크 퓨전을 발표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NV 보면 여기 있는데 이렇게 NV 링크 퓨전이라 해갖고 니네들이 고객이라는 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경쟁이죠. 네. 마벨이라든지 아니면 콜컴도 CPU 만들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엔비디아의 GPU를 놓고 갔을 때 고객의 칩에다가 엔비디아의 NV 링크를 이렇게 연결실 수 있게끔 우리가 조그만 부품, 칩렛을 줄 테니까 그거하고 니네 에이직 칩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AI 인프라 만들기 좋아.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이게 당장에 그 경쟁했던 회사가 갑자기 파트너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이퍼스케일러, 이 데이터 센터를 크게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런 제품들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유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엔비디아의 장래적으로 좀 파지티브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어요. 네. 양자 컴퓨팅 얘기는 혹시 뭐 양자 컴퓨팅은 뭐 그 구글 네. 저는 만약에 기술적으로 만약에 접근한단 말이죠. IBM을 이해하고 아니면 리게티가 뭐 저기 그런 거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네네. 그냥 구글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큰 종목을 그러면 사는 게. 구글이 어쨌든 AI의 모델도 있고, 그렇죠? AI 모델도 있고, 뭐 에이전트 AI도 있고, 네. 검색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삼성과 같이 뭐 안경하는 것도 있고 모든 제품을 다 갖고 있거든요. 구글이 그래서 이른바 IO 2025라고 자체 개발자 회의를 했어요. 그게 구글의 IO 2025예요. IO가 뭔지 아세요? 인풋 아웃풋 이거 말고 뭐 이노베이션 앤 오픈이래요. 예, 이게 혁신을 오픈한다 이런 건데 자기네 갖고 있는 걸 다 선보였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재밌는데 어느 증권사에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구글 I.O. 2025의 제목이 나 좀 봐야. 내가 다 갖고 있어. 네. 근데 우리 주가 이렇게 싸네. 얘네 밸류에이션이 27배밖에 안 돼. PE가 17배. 아까 애플 찌그리 박살났잖아요. 그래도 27배고 엔비디아가 이제 27배 올라가서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사실은 성장성에 조금 항상 뒤져서 그러는데 뭔가 전반적으로 인상적인 거를 이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구글도 하나의 포트에서 고민하실 것 같아요. 단 구글은 단독점 이슈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걔네 법무부하고 이슈가 돼서 이게 해결이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금방 이게 17배가 25배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가가 탑7, M7 중에서 가장 덜 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넓은 테크놀로지 원한다면 구글을 원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이런 쪽에서 많이 놀지 않겠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본부장님의 설명 내용이 더 유독 귀에 쏙쏙 들어왔고 내용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오늘도 새벽에 또 지난주에는 전기 이슈로 고생하셨고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